재력가들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고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남의 한 카페에서 버젓이 마약을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는데요.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국내에서 마약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사건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약 청정국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사건 소식들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재력가에게 마약을 먹이고 사기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검거가 됐는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건 먼저 짚어주시죠. 사실 이거는 마약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내기 골프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정신을 좀 혼미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검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작당한 사기를 하는 집단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소스라치게 지금 놀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골프를 진짜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골프를 하면 이렇게 18홀을 도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가 봐요.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이거는 사실상 만약에 그냥 골프를 정신을 멀쩡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저는 도박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피해자에게 마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도박이 아니고 사기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을 물색하고 그 사람에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향응을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사람과 만나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골프를 치는 과정에 중간에 한번 쉬는 곳이 있는가 봐요. 그 쉬는 곳에서 이제 마약 성분을 투약을 하고 그 사람들을 그 피해자에게 먹이고, 그다음 계속 이제 골프를 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금원이 이제 손해가 났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마약 쪽보다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골프도 건전한 스포츠로 골프를 해야지, 골프를 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골프를 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금액으로 도박을 하는 것, 이 자체도 분명히 불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내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마약을 사용하게 된 건데 피해액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마어마합니다. 네. 총 1억 6천여만 원인데 경찰 쪽에서는 아직도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수사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내비쳤거든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서 마음이 되게 이렇게 답답했어요. 이게 왜 신고를 못 할까요? 네. 이게 정당하고 자기 했는 행동이 떳떳하면 신고해요. 그런데 이 도박 자체가 골프를 치면서 1억 6천이라는 돈, 사실 이거 정말 TMI를 말씀드리지만 제 3년치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걸 한 번에 골프에 사용한다는 게 그 사람도 분명히 이게 도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골프를 치면서 기타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고 그 장소에 같은 동성이 아닌 이성까지 참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피해를 입었지만 자기 행동이 떳떳하지 못해서 신고를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참 이런 행동, 이런 골프를 했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번 사건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또 버젓이 네네. 40대 한 남성이 마약을 투약을 했습니다. 다른 손님에게 말을 걸다가 덜미가 잡혔는데 이번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명천지에 천지분간 안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앞에 거는 골프의 어떤 그 부적절성이 문제인데, 이 카페 사건은 진짜 그 행동을 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마약 성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나오지 못했지만, 카페에서 특정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그 빨대 형태의 어떤 기구를 가지고 흰색 가루 분말을 흡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앵커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앵커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사세요? 그다음에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얼척없을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라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신고를 해서 옆에 있는 기구들을 확인해 보니까 마약과 관련된 기구들이 나와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데, 이런 진짜 대명천지의 마약을, 그것도 그 일반 공중들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마약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해자를 그러니까 그 마약을 했는 사람을 치료하겠다는 논의도 나오겠지만,
그 치료 전에 엄중한 처벌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내 마약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매년 이제 수치도 증가하고 맞습니다. 있고 문제가 지금 10대, 20대 마약 사범 증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왜 10대, 20대들이 지금 마약 관련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벌써 제가 그 버닝썬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벌써 3, 4년, 2, 3년 전인데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마약을 가져갔을 때는 필로폰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기구를 통해서 사람의 체내의 그 마약 성분을 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환경적 요인이었는데 그러면 처음에 할 때 뭔가 어색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그 기구를 이용하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정보를 못 드려서 그냥 그런 어떤 기구를 통해서 사람 신체 내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했는데 네. 지금 10대들이 마약을 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어제 먹었던 사탕, 오늘 아침에 입에 붙이는 구강 청결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피웠던 액상 카트리지의 담배 이런 것들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는 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호기심인 거예요. 야, 이거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대.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해서 딱 줬는데 어제 먹었던 사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을 입에 가져가는 그 행동 자체가 절대로 10대와 20대의 입장에서는 어색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마약이라는 게 옛날같이 면대면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안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마약 거래를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직구라는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직접 그거를 그냥 구입해서 집에 그 사탕, 그다음에 뭐 캐러멜, 그다음에 초콜릿이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 60대보다 훨씬 더 얼리 어답터라 그러죠. 그런 인터넷 환경 속에 잘 적응되어 있는 친구들이 그 마약을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과 더불어 마약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사탕, 그리고 그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마약 때문에 지금 10대와 20대가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조금 더 급진적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마약 수요의 증가, 즉 마약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로는 호기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무래도 SNS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다. 근데 네. 이 마약이 또 중독이 굉장히 무서운 그렇죠. 거잖아요. 막을 수 있는 대책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마약이라는 거는 한 4단계를 우리가 가지고 마약을 이제 대응을 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안에 마약을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국내에 마약이 없으면 사실 우리나라는 마약 원산지가 아니거든요. 네. 예외적으로 뭐 대마를 몇 명 재배하지만 원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국내에 마약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국정원과 관세청이 정말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원과 관세청에게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그 마약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게 만약에 국내에 들어왔다면 두 가지로 가야 되겠죠. 마약을 파는 사람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돼요. 이건 제로 톨러런스로 처벌하는 것이고 마약을 하는 정말 젊은 친구들을 호기심 있게 마약을 했을 때 그들을 처벌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들이 재범을 막기 위해서 치료라는 처우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마약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은 금전입니다. 그들이 마약을 통해서 받은 수익을 발본 세권해서 빼앗을 수 있는 범죄 수익 환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지금보다는 마약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국가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TF가 만들어지고 범정부 기구가 만들어져서 좀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은 국가가 내어놓아야 될 때가 아니냐. 대명천지 카페에서 마약하는 대한민국 저는 더 이상 보기 싫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밀반입 지금 하고 있는 수사 현황도 좀 궁금하거든요. 직거래를 통해서도 10대, 20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이 마약 거래도 5G 세대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뭐 이 부분도 제가 올 때 뭐 이렇게 범죄 수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야기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정보의 제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누구나 휴대폰 들고 있잖아요. 휴대폰의 특정 SNS에 들어가면 특정 SNS에서 그 마약을 이야기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딱 치면 1분 이내에 내가 그 언어에 나와 있는 그 물질을 팔겠다라고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일반 시청자들이 생각하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오픈소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옛날에는 예. 그 마약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집에 배달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과 면대면에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구매를 하면 특정 장소에 그냥
이런 말씀 드리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던지기 수법이라고 이거는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던지기를 하면 누가 던졌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 장소에 가서 그거를 그냥 가지고 오는 거니까 여기서 만약 경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건을 가지고 오는 소비자는 찾을 수 있는데 물건을 공급했는 사람은 그 앞뒤의 모든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마약이라는 게 그 젊은 친구들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의 구매자와 수요자가 굉장히 단선적으로 절단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범죄망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나와 있는 신분 위장 수사와 같은 방법들이 마약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네. 이 수사 방법이라는 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선진화되고 과학화되고 최첨단화되고 있는데 수사를 하는 우리 기관만은 아날로그 방식의 수사 방식을 취한다면 마약을 하는 사람은 달려가는 것이고 수사를 하는 사람은 걸어간다. 그럼 마약은 더더욱 우리나라에 창궐할 것이다. 네. 그래서 아날로그 수사에서 디지털 수사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때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약 범죄가 지금 심각하게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또 마약을 접할 수가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마약 베개, 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런 얘기를 쉽게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광화문이잖아요. 광화문 사거리에 특정 이렇게 간판 빵 보면 마약 빵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마약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겐 검기어가 돼 있지만 또 한편으로 국민들의 이제 인지에 보면 굉장히 템팅한, 굉장히 유혹적이고 굉장히 마약을 하면 뭔가 기분이 굉장히 이렇게 업되는, 하이퍼되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약이라는 게 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깊이 숙면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베개라든가 그런 곳에 이름이 많이 붙여지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약이라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국회에서 이러한 어떤 앞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어떤 물질과 음식을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걸 입법화도 시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뭐 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앞에 붙이는 걸 법으로 막는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적어도 교육을 통해서 마약, 우리 네. 앵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잠을 자야 되잖아요. 혹시 3일, 4일 잠을 안 자면 보통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걸어서도 이렇게 눈이 감겨서 자게 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중추신경에 수면이라는 각인이 되어 있어서 이렇습니다. 똑같이 마약이라는 것도 그 한 번 하면 중추신경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한 번 하고 내가 의지로 끊을 수 있다. 절대로 못 끊는 물질인 것이고 그 마약은 계속 더더욱 중독이 강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마약은 공짜로 받을 수 있지만 두 번째 마약은 10만 원이 되고 세 번째 마약은 100만 원이 될 수 있어서 절대로 마약은 해소도 안 되고 누가 이렇게 권하더라도 절대로 그 마약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경찰에 자수하시고 치료받으셔야 한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선처할 거예요. 그걸 나도 모르게 호기심에 했다는 것은 딱 의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클럽 같은 데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고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을 해서 사망하게 된 그 사건이었죠. 20대 남학생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워낙 공분을 샀던 사건이라서 재판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모아졌었는데 재판이 비공개로 열렸거든요. 그 이유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건 저는 당연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비공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성폭력 특별법 31조 성폭력 특별법 31조에 보면 이 자체가 비공개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31조 1항인 같은데 사생활의 비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성폭력 범죄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비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유족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지도 못한 나이에 정말 그 학교에 있는 친구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성폭행을 당해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던 그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그 유족의 아픔은 배가 될 것이고 여기서 자칫 2차 가해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목도했잖아요. 네. 그 사건이 나왔을 때 처음부터 그 댓글에 몇몇 댓글들은 입에 담지 못하는 2차 가해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저는 매우 타당한 결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측이 먼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예. 이거 비공개로 결정하자. 저는 매우 잘했고 그래서
직계 혈족, 그다음에 형제 자매, 그다음에 일가 친척 정도만 신뢰 관계자 정도만 동석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사실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한 발자국 뒤로 이렇게 물러서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도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인천지검 최고위직하고 좀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전에도 이미 뭐 부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나왔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좀 이런 사건에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예. 그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조금 이런 사건에서는 이 사람을 얼마만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냐의 관점을 삼아야지 피해자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심을 두는 것은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2차 가해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피해자 측은 아무래도 유족들이 사건 이후로 여러 댓글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폭력 사건 이후에 2차 피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좀 쓴소리 해도 되나요? 성폭력 특별법 아까 제가 말씀했는 31조 말고 24조가 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 24조 2항일 거예요. 그게 보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피해자를 지목할 수 있는 성명, 나이, 용모, 학교, 직업, 기타 등등 이야기를 언론에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일부러 학교 이야기도 않고 이 피해자에 대해서 그 어떠한 특정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모든 언론과 모든 신문에서는 이 피해자가 어느 대학교 다니는지 이 피해자 키까지 이야기했는 게 있어요. 그거 네. 높이가 얼마인데 이 피해자 키가 얼마기 때문에 그걸 밀어서 넘어뜨릴 수 있느냐 이거 용모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폭력 사건 국민의 알 권리 저는 100% 보장해야 된다라는 의미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를 어떻게 엄혹하게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추고 언론에서도 같이 그렇게 함께 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 꽤나 많이 알고 있지만 네.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저도 이 사건을 조금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고 서로 간에 이 가해자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그게 좀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고 이제 예. 검찰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을 해서 지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재판이었는데 가해자는 첫 재판부터 고의성을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서 강력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의 재판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공소유지를 정말 탄탄하고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강간치사, 중강간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을 때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야 되고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부검한 그 교수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피해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분명히 살인죄로 공소 제기하는 것 필요하다라는 점이고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걸맞은 죄명과 형벌을 가하려면 지금 갖고 있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유지를 탄탄하게 함과 동시에 이건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살인죄가 무죄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중강간치사는 당연히 판단될 수 있다라는 법조인들의 견해가 하나가 있고 아니다. 이거는 그 살인죄와 예비적 기소로서 중강간치사를 함께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다수설이다, 누가 판례다 이런 건 없으니까요. 네. 공소를 담당하는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죄로 공소를 탄탄히 하되 혹시 대비해서 가해자가 무죄로 석방되는 일은 결코 막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 그 이유 무죄인 살인죄가 아닌 중강간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까지 치밀하고 탄탄하게 공소를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나온 판결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2시였죠. 5.18 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했다 판결을 받았던 전두환 회고록 관련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결과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1심하고 동등하게 나왔고 5.18 그러니까 단체 4개 단체에서 1심에서 각 1,500만 원 사실 이게 많고 적고는 저는 이제 뭐 법원의 판단이니까 조금 이렇게 차치하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적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는데 이건 뭐 법원의 판단이니까 제 생각은 지우겠습니다. 1,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 신부 측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즉 1심 판결과 동등하게 그 회고록에 있는 내용들은 다 잘못되었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5.18 단체와 유족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각 그 손해배상을 인용했고 그 관계되는 구절 50여 구절을 삭제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회고록 저자 전두환 씨가 사망을 했고 피고가 사망했을 때도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재판도 상속으로 물려받게 된다면 이번 재판의 경우 누가 피고였던 거죠? 원래 이게 형사 사건은 그 전두환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네. 그냥 공소기각으로 그냥 끝나게 되는데 민사 소송은 상속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당해 그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 전두환 씨의 가족들이 법정 상속을 받게 되는데 법정 상속을 받으면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 전두환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가 상속을 받게 되고 그 가족들 아들 딸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네. 그 아들 딸들은 상속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순자 씨는 한정 승인을 하게 됐으니까 가족들이 아들 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밑에 손잡대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잡대까지 사실 그 피고의 이름으로 공동 피고로 올라왔는데 5.18 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두환한테 책임을 묻는 거지 그 손녀들까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그런 마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손녀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공동으로 되는 피고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순자 씨와 그걸 발행했는 아들 전 씨에 대해서 공동 피고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사실 이순자 씨도 좀 어려운 말인데 한정 승인이라는 거 있어요.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재산 중에서 플러스 재산은 받고 마이너스 재산은 안 받겠다. 결국 그 전체 계산을 해가지고 채무가 많으면 내가 그 채무는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순자 씨가 한정 승인을 했고 지금 전두환 씨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정 승인을 한 이순자 씨에게도 자칫 잘못하면 이 판결에 대해서 집행은 어려울 수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일단 2심 판결이 나왔고 2심 판결 이후에 과연 이것을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2심 판결이 확정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집행될지는 상속과 한정 승인의 관계가 다 끝나야 확인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법원은 일정 부분 잘못되었다라고 명예훼손의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1심과 동등하게 단체에 대해서는 1,500만 원, 4개 단체 각각에 그리고 그 신부 측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시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